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아주 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머리가 땅에 닿으면 잠드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잠을 깊게 자지 못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자고 나면 깨어나서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못 자고 오늘도 못 자니까 저에게는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제가 찍었던 팟캐스트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숙면, 꿀잠 자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속담에 이어서 관용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뚜껑이 열리다, 발 벗고 나서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을 때 그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관용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계획해보게 되었습니다. 관용 표현 25가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상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그럼 25가지 관용 표현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코가 납작해지다 입니다. 납작해지다라고 하는 거는 판판하고 얇으면서 넓은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그란 반죽을 계속 문지르면 얇고 넓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코가 납작해졌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보통 만화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잘난 척을 할 때, 자기가 뛰어나다고 할 때 코를 이렇게 높게 그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반면에 코가 납작해졌다는 건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나게 발표를 했는데 누가 틀린 것을 지적해서 괜히 기가 죽었을 때 코가 납작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갑자기 창피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기가 죽어서 자신감이 사라졌을 때 코가 납작해지다 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코가 납작해지다. 좋습니다. 두 번째, 코가 높다 입니다. 코가 높다, 콧대가 높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아까 코가 납작해진 것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지만 코가 높다는 것은 잘난 척을 할 때, 자기 자랑이 심할 때 코가 높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자기는 영어 시험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할 때 100점 맞았다고 코가 높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코가 높다. 코가 높다는 말은 잘난 척이 심할 때, 자존심이 강할 때, 콧대가 높다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 표현, 코 묻은 돈. 콧물이 묻은 돈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은 이 콧물이 묻은 돈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는 동생이랑 대화할 때
코 묻은 돈이라고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어린이들 중에서 콧물을 삐질삐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돈이 많지는 않겠죠. 아마 가지고 있는 돈이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콧물을 흘리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다닐 만한 금액의 돈, 즉 적은 금액을 코 묻은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가끔 제 동생이랑 밥을 먹으면 보통 제가 사주는 편이에요. 저에게 동생은 아직까지 너무 어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동생이 밥을 사려고 하면 에이, 코 묻은 돈으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코 묻은 돈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입에 거미줄 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입에 거미줄이 생겼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거미줄이 생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에 거미줄 생긴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 한 구석에 이렇게 거미줄이 조금 생긴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입에 거미줄이 생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을 때, 그럴 때 입에 거미줄 친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나 아직 월급 들어오기 전날이라 요즘 입에 거미줄 치고 살잖아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에는 버는 돈이 많지 않아서 입에 거미줄을 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입에 거미줄 치다. 너무 오랫동안 못 먹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입에 침이 마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어. 보통 이럴 때 사용하는데요. 입안에 있는 침이 사라질 정도로 자주, 많이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단어 있죠. 그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저에게 늘 감사하다, 고맙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그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잖아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 혹은 엄청나게 칭찬할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입에 침이 마르다. 좋습니다. 여섯 번째 표현, 입이 무겁다 입니다. 입이 무겁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반대로 입이 가벼운 것도 있어요. 입이 무겁다는 건 비밀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마치 입에 무거운 자물쇠를 단 것처럼 입을 꾹 닫고 비밀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은 참 입이 무거워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반면에 입이 가볍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은 비밀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인 거죠. 어떤 소식을 전하면 금방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말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입이 가볍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한 번씩 이야기해 볼게요. 입이 무겁다. 입이 가볍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표현은 눈에 흙이 들어가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흙 맞습니다. 식물을 심을 때 아래 깔아두는 그 보송보송한 흙이에요.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아마 넘어졌을 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내가 죽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죽으면 이제 화장을 해서 무덤에 넣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흙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다 라는 건 죽을 때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둘이 결혼해선 안 돼 라는 표현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 둘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혹은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돼, 절대 안 돼 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에 흙이 들어가다. 우리가 단어 흙 자체만을 읽을 때는 기역 받침을 써서 흙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뒤에 이응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게 되면 흘기처럼 기역이 이응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연음 법칙에 따라 발음을 하게 됩니다. 흙만 읽을 때는 흙, 흘기 읽을 때는 흘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8번째 표현, 눈이 높다입니다. 눈이 높다라는 말은 진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눈이 높다는 건 기준이 그만큼 높고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눈이 너무 높아서 연애를 못하는 친구들이요. 키도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직업도 좋았으면 좋겠고 외모도 좋았으면 좋겠다면 그 사람은 눈이 높은 사람입니다. 혹은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을 살 때면 아마 더 신중하고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집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또 눈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눈이 높다. 까다로운 사람. 그런 걸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9번째 표현. 눈이 뒤집히다 입니다. 눈이 뒤집히다 라는 거 혹시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실까요? 이 눈이 뒤집힌 것은 우리가 너무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눈이 뒤집힌다고 표현합니다. 왜 가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면 이 흰자가 더 크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너무 화를 낼 때 눈이 뒤집힌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 친구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혀. 이런 식으로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눈이 뒤집히다. 눈이 화나서,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10번째, 귀가 따갑다 입니다. 따갑다라고 하는 건 따끔따끔한 느낌을 말해요. 정전기가 올랐을 때 따갑고 가끔 주사를 맞을 때 따가워요. 귀가 따가운 건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꾸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귀가 따갑다 라고 표현해요.
엄마가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 정말 귀 따갑게 많이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해 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듣기 싫을 때 귀가 따갑다 라고 표현해요.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귀가 따갑다. 좋습니다. 11번째, 귀가 번쩍 뜨이다 입니다. 뜨이다 라고 하는 건 뜬다는 의미예요. 오픈 같은 건데 귀가 언제 쫑긋해지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져요. 이렇게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을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집중할 때 귀가 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번쩍 귀가 뜨였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귀가 번쩍 뜨이다. 좋습니다. 다음 12번째 표현은 귀에 못이 박히다 입니다. 못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고정하기 위해서 망치를 이용해서 박는 그 뾰족한 도구를 의미하는데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귀가 따갑다 라고 했던 표현이 더 과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외울 정도다 라고 할 때는 귀에 못이 박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 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 엄마 말이 귀에 못이 박혔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귀에 못이 박히다.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게 됐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3번째 표현은 배가 등에 붙다 입니다. 배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 있는 거고 등은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배랑 등이 붙어버렸대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배가 홀쭉해진 걸 생각하면 됩니다. 배가 홀쭉해졌다. 언제 홀쭉해지죠? 맞습니다. 잘 먹지 못했을 때 배가 홀쭉해져요.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배가 등에 붙겠어 라고 표현합니다. 하루 종일 못 먹었더니 배가 아주 등에 붙겠어. 오늘 운동했더니 배가 등에 붙겠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배가 등에 붙다. 너무 배고파서 기운이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4번째, 배가 아프다 입니다. 물론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 진짜로 복통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이 표현에서는 누군가를 질투하는, 시샘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질투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진짜 배 아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흥부놀부라고 하는 전래 동화가 있는데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놀부는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자기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할 때 배가 아프다 라고 표현합니다. 15번째 표현, 배를 불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배가 뚱뚱해진 부푼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배가 부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이 표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배를 불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을 내서 돈이나 이익을 많이 챙길 때 그 사람이 자기 배만 불렸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너무 잘 됐는데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보너스 같은 걸 주지 않고 자기만 차를 좋은 걸로 바꾼다고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 사장님 자기 배만 불리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배를 불리다. 배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빵빵해진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16번째 표현은 손에 걸리다 입니다. 이건 되게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서 3가지 뜻인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누군가한테 잡혔을 때 손에 걸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도망을 가다가 경찰 손에 걸렸어요. 잡혔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 때, 썩 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엔 일이 하나도 손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예요. 또 3번째로는 너무 흔하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흔하다고 하는 건 독창적인 것의 반대말이에요.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을 때 흔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삼성 제품 사용하는 거 손에 걸릴 정도로 많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또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산에 가면 호떡집이 손에 걸릴 정도로 있어. 호떡집이 많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손에 걸리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앞뒤 문맥을 보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7번째, 심장을 찌르다 입니다. 심장을 찌르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리한 말을 했을 때, 날카로운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핵심을 잘 알아차렸을 때, 심장을 찌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장을 찌르다. 좋습니다. 18번째, 이것도 심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심장이 강하다 입니다. 보통 저는 강심장이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심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의미만 보아도 좀 긍정적인 의미로
느껴지시죠? 누군가가 비위가 정말 좋을 때, 배짱이 있고 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심장이 강하다, 강심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강심장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겁이 많아서 그런지 혼자 여행을 가면 무서울 것 같아요. 괜히 밤에 잘 때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반면에 혼자 여행하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아주 강심장인 분입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람, 의미할 때도 심장이 강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장이 강하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심장이 강하다 라고 합니다. 19번째 표현, 손을 잡다 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 잡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관용 표현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손을 잡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함께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두 회사가 같이 손을 잡았어요 라고 한다면 두 회사가 같이 일을 한다는 뜻이고요. 우리 같이 손잡고 해보자 라고 하는 건 진짜 손을 잡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손을 잡다. 같이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손을 잡다. 이번에는 20번째, 손을 놓다 라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손을 잡는 건 어떤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할 때 의미였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손을 놓아버립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손을 놓는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친구를 내가 잡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친구 손을 놓아버리면 나는 그 친구를 포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손을 놓는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영어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제 영어 공부해서 손 놓을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국어 공부는 손 놓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손을 놓다. 다음 21번째 표현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입니다. 발을 디디고 설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 발 디딜 틈이 없을까요? 틈은 간격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콘서트장 같은 곳을 가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왜냐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글바글해서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없을 때 발 디딜 틈이 없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는 그런 곳에 있으면 제 기가 빨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발 디딜 틈도 없다. 너무 사람이 많다 라는 표현입니다. 22번째 표현, 발에 채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발에 채다라는 건 아까 손에 걸리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에 걸리다의 세 번째 의미, 너무 흔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냥 손만 뻗으면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요.
발에 채인다라고 하는 건 발에 걸린다는 거거든요. 너무 흔해서 특별하지 않을 때 발에 채다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감성 카페 발에 채여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인테리어를 가진 카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만 봐도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는 사람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있는 나라에서도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명한지 궁금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발에 채다. 너무 흔하다. 너무 많다. 라는 뜻입니다. 23번째 표현.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머리에 피가 안 말랐다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보통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인데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피가 안 마른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뭘 알아? 라고 하는 건 넌 나이도 어린데 뭘 알아? 이런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좋습니다. 24번째 표현. 꾀가 늘어나다 입니다. 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요령이에요. 내가 처음 줄넘기를 했을 때는 줄넘기를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점점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하거든요. 꾀라는 건 그런 요령을 말합니다. 꾀가 늘어났다 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이 요령을 터득해서 야근 행동을 할 때, 야갔다는 건 치사한, 나쁜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되게 순수하고 솔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꾀가 늘어나서 쉽게 거짓말을 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꾀가 늘었다고 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근 행동을 할 때, 악삭 빠른 행동을 할 때 꾀가 늘었네 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꾀가 늘어나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 바가지를 긁다입니다. 바가지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원래는 박이라고 하는 열매를 쪼개서 사용을 했습니다. 흥부놀부에 나오는 그 박입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 박이라고 하는 열매를 키웠어요. 이 박이 자라면 그걸로 속을 파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박을 파내고 남은 그릇을 가지고 바가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가지 안에는 물을 담아둘 수도 있는데 악귀, 귀신을 내쫓는 데도 사용을 했어요. 옛날에 한창 전염병이 돌 때, 그때는 이건 분명 악귀의 짓이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습니다. 그때 바가지를 긁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바가지를 긁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주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도망가겠죠. 다시 말하면 바가지를 긁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계속 잔소리를 해서 듣기 싫을 때
왜 자꾸 바가지를 긁는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박을 긁었을 때 나는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것처럼 자꾸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서 듣기 싫을 때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가지를 긁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25가지 관용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한국에서 일상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현지인처럼, 한국인처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한 표현들 중에서 어떤 게 재밌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좀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분은 오늘 나온 표현을 활용해서 한 문장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알아두면 좋은 관용 표현은 100가지가 넘어요. 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중에 4분의 1인 25가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쓰는 관용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셔도 좋겠네요. 제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